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스토리는요, 건강 관련 두 가지 스토리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스토리는 이중 언어, 이중 행복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이 뇌 나이가 더 젊게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에 사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국어 뭐 잘하실 테고, 영어도 어느 정도 다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하시죠. 내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해, 그렇게는 못해, 뭐 조금씩 뭐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못하고 오로지 한국어 한 가지 언어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뇌 건강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건강할 수 있다라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자, 제2 언어를 그리고 이제 더 빠른 나이에 배우고 또 높은 수준으로 익힐수록, 그러니까 조금 더 유창할수록 이 뇌 노화는 그만큼 더 늦춰지는 그런 경향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언어,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나이 많이 들어서 배웠을 때보다는 그래도 어렸을 때 배운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자, 스페인 뇌센터의 연구팀은 유럽 신경과학회 연맹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페인 이 바스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다언어 경험, 그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과 현재 상황, 그리고 그들의 그 뇌의 건강 상태, 이런 걸 분석한 겁니다. 스페인 그 바스크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바스크 언어라는 고유의 그 언어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뭐 스페니시 당연히 할 줄 알고, 프렌치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영어는 또 뭐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 사는 사람들이 3개 내지는 4개 정도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그냥 뭐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 아주 특징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단은 뭐 나는 뭐 4개까지는 아니어도 뭐 스페니시와 프렌치 또는 스페니시와 영어 정도 두 가지는 해,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3개, 4개 언어 할 줄 안다는 사람 다 이제 조사, 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연구 결과 이 구사하는 언어가 2개, 3개, 4개에 있는 그 언어 사람들의 뇌는 한 가지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뇌 나이가 젊다, 그러니까 건강했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2개 언어를 하는 사람은 1개 언어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이 지역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2개 언어는 1개 언어에 비해서 6년이나 뇌 건강이 뇌가 더 건강했다, 더 젊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개 언어를 하는 사람은 무려 7년이나 더 건강했고요. 4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무려 13년이나, 같은 나이인데 1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4개 언어를 하는 사람은 무려 13년이나 뇌가 건강했다, 젊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한마디로 하자면 구사하는 언어가 많을수록 그 뇌 건강은 상대적으로 훨씬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팀은 이어서 그 효과는 구사하는 언어의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그 언어의 숙련도가 좀 더 깊으면 깊을수록 젊은 상태를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국어 잘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해,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조금 더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뇌 건강에 조금 더 유리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아휴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영어를 배워, 내가 미국 생활 뭐 30년 동안 뭐 영어 이 정도로 뭐 충분히 살았고 뭐 불편 없어, 이 정도면 돼, 뭐 더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네, 이제 와서 뭐 또 뭐 힘겹게 뭐, 예, 그것도 또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연구팀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뭐 나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뭐 사는데 불편 없어, 요 정도 수준보다 나는 좀 유창해,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유창해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그 디벨롭을 시키면 좀 더 잘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영어를 좀 더 잘하면 사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내 뇌가 건강하면 이는 곧 신체 건강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런 거 떠나서 영어 공부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운동하듯이 생각하고 그렇게 무슨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미국에 안 왔으면 이거랑 징글징글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굳이 하지 말고 내가 미국에 사니까 생존 영어를 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듯이 뭐 언어 공부하라는 것이죠. 뭐 영어 말고 그럼 다른 걸 해도 되죠. 스페니쉬 해도 되고 요즘에 내가 프렌치에 꽂혔어. 그럼 그걸 공부해도 되고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라. 이 연구팀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내가 배운다라면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뇌 건강 그리고 신체 건강을 위해서 영어를 또는 뭐 다른 제3의 언어 그게 뭐 일본어도 좋고 중국어도 좋고 프렌치도 좋고 그런 걸 새롭게 배우는 걸 하면 그만큼 이제 뇌가 건강해지고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 40분씩 뭐 밖에 나가서 이제 걷기 운동도 하고 트레이드밀에서 3, 40분씩 걷고 뛰고 운동도 할 터인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3, 40분씩 다른 언어 한국어 외에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결국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스페인의 그 바스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영어가 됐든 뭐 다른 언어가 됐든 하루에 3, 40분씩 언어 공부 별도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꼭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생존 영어 그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 관련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여성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입수한 이 기사의 제목은 여성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꼭 거기서 이제 여성이라는 단어는 빼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인생을 바꾸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 기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제목을 그렇게 뽑은 모양인데 일단 전해드릴게요. 자, 요즘 그 대표적인 그 비만 치료제, 뭐 위고비, 마운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뭐 보험 처리가 되니 안 되니 뭐 말이 많은데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내가 내 돈으로 사면 한 달에 뭐 600불, 많게는 뭐 8, 900불 정도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얘기가 나온 바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메디케어 파트 D로 돼서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건 정보를 조금 더 취합해서 내일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내일 전해드릴 텐데 이게 되면 한 달에 50불만 내면 커버됩니다. 네, 한 달에 50불. 자, 이거 내일 전해드릴게요. 자, 여하튼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이 비만 치료제 등을 사용한 체중 감량이 건강 개선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취업과 결혼 등 이 사회적인 성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레베카 다이아몬드 이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 USC에서 연구한 연구 논문을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 USC에서 연구한 그 논문 제목은 Understanding America Study였습니다. Understanding America Study. 미국을 이해하는 공부 뭐 이런 건데 뭐 미국 이해 연구 뭐 이런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성인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다이먼 박사는 비만 치료제를 통한 체중 감량 이후에 주변의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그 여성들의 경험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연구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 주변의 그 지인들 중에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내가 요새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먹은 지 몇 달 됐거든. 근데 살이 많이 빠져서 내가 몸매가 나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아졌어. 그런데 내 몸매가 좋아지고 좀 외모가 좋아지니까 이게 대우가 달라지네.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인들이. 그래서 그래? 도대체 뭐지라고 이 다이먼 박사가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 투약 전에 무직 상태였던 그 여성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그 시점에서 한 달 반이 된다.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이 약을 먹었으니 뭐 나름 꽤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많이 이제 쉐입이 좋아졌다고 치고 그때 고용률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비만 상태였는데 1년 이상 이 위고비 마운자로 이 비만 치료제를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취업률이 27%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왜 그런지는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나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죠. 미혼 여성의 경우에도요, 이 기간 동안에 결혼을 했거나 또는 애인이 생겨서 같이 이제 동거를 한다라고 밝힌 그런 사람들의 확률이 역시 한 30%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약을 먹지 않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미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첫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존 집단에는 체중 감량에 따른 어떤 대우 변화가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나는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굉장히 뚱뚱했어요.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 약을 한 1년 넘게 먹어서 쉐입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닥 뭐 큰 변화는 대우에서 별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약을 먹고 날씬해지니까 취업이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었는데 이미 취업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뚱뚱한 상태였어요. 이제 약을 먹고 날씬해졌어요. 뭐 별 차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차이를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체중은 면접이나 소개팅 그런 것처럼 첫인상이 중요한 그런 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그 여성들의 그럼 수입도, 소득도 늘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게 비만 치료제를 먹고 날씬해진 분들이 그러면 수입도 늘었나? 뭐 이런 부. 이건 아직 연구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추후 그들의 소득 변화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이 신형 비만 치료제가 여성들의 인생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그 한 달에 50불로 되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눌러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심상치 않은 지금 지구촌의 기상현상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태평양에 지금 엄청난 크기의 그 해양 열파가 형성돼서 향후 몇 주 또는 뭐 몇 달에 걸쳐서 지구 곳곳에 기상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상학자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이걸 좀 특집으로 보도해서 제가 좀 추려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해양 열파가 형성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 열파라는 것은 이제 원래 용어는 Marine Heat Wave라고 합니다. 간단한 용어죠. Marine Heat Wave. 요즘에도 그 동부 지역 이쪽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이쪽 굉장히 더우시죠? 지금 이번 주에는 굉장히 더울 겁니다. 그 더운 이유를 말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히트 돔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잖아요. 열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히트 돔이라 열돔, 이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돔처럼 갇혀 있는 그런 형태. 그게 요즘 이제 이슈입니다. 이슈. 키워드죠. 네, 그게 이제 마린 히트 돔이라 그래가지고 히트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양에서부터 이제 이게 뭉쳐 있다가 지구촌 곳곳으로 가는 거죠. 자, 해양 열파라는 것은 바닷물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며칠 혹은 몇 달간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는 현재 지구 표면의 약 13.5%를 뒤덮고 있다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13.5%라면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이제 사이즈죠. 이해하기 쉽게, 이건 뭐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기 쉽게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리핀에서부터 페루까지 걸쳐서 이 해양 열파가 지금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곳으로 움직여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기상현상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북쪽으로는 하와이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남반구에 있는 페루에서도요,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쪽은 다 지금 여름이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저기 남반구 쪽은 반대죠, 우리랑. 지금 이제 거기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초겨울 정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초겨울인데도 해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서. 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해양 열파와 관련해서 앞으로 2주 내에 중대한 기상현상 2건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태평양에서 발달한 제9호 태풍 바비입니다. 요거는 이미 그 바비라는 태풍이 올 것이다라는 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바비는 현재 그 괌 북쪽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상에서 매우 강력한 그 세력을 유지한 채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는 이제 대만과 중국 쪽으로 이제 파괴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남쪽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제 중국 남부 쪽, 남서부 쪽 그쪽으로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이제 한국은 동북아시아니까 그보단 좀 뭐 북쪽에 있죠. 자, 나머지 그리고 기상 현상 나머지 하나 7월 중순 이달 중순에 미국 서부에 강력한 열도움이 형성돼서 이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 그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미 시작됐죠. 네. 지금 이미 계신 것이 굉장히 많이 덥죠. 네. 이거 캘리포니아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굉장히 더울 겁니다. 라스베가스는 뭐 오늘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세 자리 숫자에서 내려가는 적이 없어요. 가장 낮은 온도가 100도, 높으면 110도, 막 베가스는 지금 3디짓 온도가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자, 이 열돔은 정체된 고기압이 반구형 열막을 형성해서 뜨거운 공기를 꽉 잡아놓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이미 기상예보로도 매일 확인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당분간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이 남가주 지역에는 그래서 이제 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뭐 경보까지는 아니고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서 LA도 웬만하면 LA는 80도가 안 넘어요. 80도만 조금만 넘으면 LA에서는 어우 더워 뭐 이 소리 합니다. 뭐 텍사스나 베가스 뭐 이쪽에서는 80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LA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해안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막 덥지는 않습니다만은 80도 넘고 85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그리고 1년에 LA에 90도가 넘는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 주에 LA가 85도에서 87, 8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더운 날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밌는 건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한인타운이 이제 다운타운과 붙어 있으니까 다운타운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LA 다운타운에서 차 타고 한 4, 50분만 가면 이제 벨리라는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한국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살아요. LA 한인타운과 뭐 4,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 4, 5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LA가 80도일 때 거기는 막 93, 4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그 지역에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는 그 밸리라는 LA 북쪽의 그 지역은 뭐 이번 주 내내 92, 3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차이가 많이 나죠. 그쪽은 그렇게 왜 더우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지죠, 분지. 분지가 영어로 밸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밸리입니다. 열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더운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큰 기상현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미국 서부 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동부 그리고 중부 쪽에는 뭐 이미 어제 오늘부터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더운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워싱턴 DC나 뉴욕은 어제부터가 아니라 지난 주말부터 독립기념일 연휴였던 지난 주말부터 더웠죠. 일단 이번 주 동안에는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여름 그 해양 열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린 히트 웨이브 해양 열파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열대 기류가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그래서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남부와 동부 지역에도 여름이 끝나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천둥 번개 이런 거 그리고 폭우 이런 게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름에 많이 더운 해에는 겨울에도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많이 덥기 때문에 이번 겨울의 기상 상태도 굉장히 좀 험악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씨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정치권 쪽의 스토리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는 제이디 벤스로 뭐 거의 확정적으로 간다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벤스 부통령의 그 최근 행보를 조명하면서 제이디 벤스가 TV, 여론조사, 또 국제정치 무대에서 보여준 활약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금 기준으로서는 그가 2028년 그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정치적인 후계자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헌법상 두 번째 임기를 지금 수행 중이기 때문에 200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죠. 뭐 있니 없니 뭐 일각에서 약간의 논란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더 이상 욕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후계자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제이디 벤스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 차기 주자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는데 조금 더 벤스 부통령 쪽에 무게가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뭐 입장 여러 가지를 분석해도 그렇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제이디 벤스는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늘 맨날 옆에 붙어 있는 한 고위 관계자가 보고서 느낀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제이디 벤스가 결국은 후계자 깜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제이디 벤스가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그 루비오 장관에 대해서는요, 출마할 계획이 그렇게 확고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시간이 가면서 뭐 몇 달 전보다는 또 지금이 뭐 조금 더 출마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의 의지가 좀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화된 어떤 태도, 요런 걸 이제 소개했어요. 아주 그냥 민감하게 이제 보고 얘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제이디 벤스냐, 마코 루비오냐를 주변 측근들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많죠. 그러면서 제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있다라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주로 제이디 멋져 보이지 않아? 제이디 잘하지 않아? 제이디 벤스 부통령으로서 잘하지 않아? 이런 식의 말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디 벤스 잘하고 있어? 가 아니라 잘하지? 라는 식으로 입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의 추는 이미 제이디 벤스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측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쪽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쪽을 보겠습니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런데 사실 아직도 제대로 앞으로 좀 탁 튀어나오는 어떤 차세대 유력 주자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냐? 다시 소환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은퇴한 그 옛날 그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예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8년 그 대선에서 마크 킹메이커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엑시오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기 있는 민주당 인사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뭐 추대해서 뭐 그게 아니라 오바마 입과 그의 그 눈과 그가 지목하는 사람을 쳐다보려고 자꾸 한다라는 것이죠. 네. 한 달간 그 미국 민주당의 그 잠룡들도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막 과시하는 그런 그 뭐 틱톡, SNS 이런 게 눈에 띄게 지난 한 달 동안에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들은 지난 6월 19일 시카고에 설립된 그 오바마 대통령 센터 그 건립을 축하하는 자리에 일제히 다 달려갔습니다. 웬만한 민주당에서 나 좀 알아줘 하는 사람들은 다 달려갔어요, 거기.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 센터를 둘러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둘러봤는데 말 그대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빈 뉴섬.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뭐 유력 주자 몇 명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니에요. 이 오바마 센터를 둘러본다면 정말 내가 감동의 눈물이 다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얼굴 도장 쾅 찍고 왔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96%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스틸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원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 소속의 유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유권자의 당심, 민주당 유권자들의 당심, 당원들의 당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96%가 오바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면은 뭐 그 전직 대통령인데 그럼 호감을 갖지 뭐 비호감을 가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건 그 수치예요, 수치. 96%라는 수치.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7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옛날 사람인데 더 많은 그 호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매사추세츠 대학의 그 여론조사를 뭐 보면요, 심지어 테일러 스위프트보다도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인기가 민주당 유권자들,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자, 상황이 그러자 민주당 정치인들이 오바마 따라하기로 지금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데비 슐츠 하원의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사실은 한동안.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그 선거에서 자신이 그 접전 양상을 보이자 결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 막 이런 그 광고를 막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죠. 네. 사이 껄끄러운 사이였던 걸 생각해 보면 참 태세 전환을 해도 빠르게 한 겁니다. 또한 그 좌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피트 부티지지 그 전 교통부 장관 등 소위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은 아예 오바마 전 대통령 그 특유의 그 연설할 때 억양이 있어요. 뭐 저는 흉내를 다 못 내겠습니다만은 그 들으면 여러분들도 대충 느낄 거예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특유의 연설 억양 이런 걸 요즘 따라하고 있습니다. 뭐 제스처, 억양 이런 걸 따라하고 있어요. 뭐 원래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하죠. 뭐 아무리 멋있는 새로운 신곡 노래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온 이 신곡 이것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많은 노래들을 요거 일부러 표절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그 조합이 결국은 그렇죠. 그 조합을 잘 만들면 새로운 것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정치인들도 결국은 과거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누군가에 대한 흉내를 내는 걸 많이 합니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흉내를 그렇게 낸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전에는 오바마는 케네디 흉내를 냈는데 여하튼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래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그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선수로서 나서는 것보다는 코치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하고 싶다. 선수에서 코치로 내 역할을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킹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많은 킹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민주당의 나름 좀 인기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한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다라는 걸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화당을 상대로 강력한 대항마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은 새로운 인재 발굴보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 따라하기에 좀 어떤 방침을 선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쪽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조금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좀 발굴되는 그 새로운 인재들이 이렇게까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오바마 따라하기 과연 성공할까요?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또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맞았던 지난 토요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100짜리 지폐를 SNS에 공개했죠. 연방 재무부는 이미 지난 3월에 이런 걸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신규 발행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넣어서 인쇄하겠다라는 내용은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달러 지폐,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 속에 갖고 계신 그 $100짜리든 뭐 $1짜리든 일반적인 달러 지폐에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누구 사인이 들어가느냐? 그 집회가 발행되는 그 시점에서의 연방 재무장관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연방 재무장관 사인 들어가는 게 집회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거예요.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게 $100짜리 효과를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념적인 어떤 의미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념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생존해 있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적은 미국 250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자면 일단 미국에서 연방법은 달러와 지폐에 생존 인물의 사진이나 서명을 넣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재무부는 이 법을 살짝 우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에 서명했던 그 행정명령이 있어요. 그 행정명령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 행정명령은 뭐냐? 유통수집용 주화 재설계법이라는 행정명령이에요. 그건 뭐냐면 수집용, 즉 말해서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집회에는 이례적으로 현존하는 생존 그 현직 대통령 서명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대통령이 서명한 겁니다. 거기다 하나 붙였어요. 유통 수집용 재화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도 할 수 있고 수집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행정명령을 내놓고 사인해놓고 이제 그걸 이제 내밀면서 지금 일단 집회를 발행한 거예요. 하지만 뭐 여전히 뭐 논란은 있죠. 이런 재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이카노미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그 집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59%가 응답을 했습니다. 찬성한다라고 한 응답은 반도 안 돼요. 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뭐 이미지 뭐 이런 걸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자신의 초상화를 넣어서 한정판 패스포트도 만들었잖아요. 원래 이름은 페이트리어트 패스포트라고 하죠. 애국자 여권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그런 여권을 한정판으로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그걸 페이트리어트 패스포트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패스포트라고 부르죠. 네. 요게 이제 이달부터 신청하면 한정판으로 나옵니다. 몇 개 한정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더 애가 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런 뭐 여권, 내 이름 얼굴 넣는 거, 그다음에 국립공원의 애뉴얼 패스에도 트럼프 대통령 얼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 얼굴에 새겨진 $1짜리 동전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내놓은 서명이 들어간 $100짜리 지폐가 실제 유통될지, 그리고 유통된다면, 그러니까 기념으로만 컬렉션 하는 것처럼 기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이 돼서 $100 가치를 할지, 뭐 이거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통이 되든 안 되든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일반적인 $100 만드는 그런 만큼의 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정된 양만큼만 만드는 거잖아요. 기념적인 의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사인이 들어간 $100짜리 지폐를 예를 들어 뭐 10,000장만 찍겠다. 10만 장만 찍겠다. 그러면 미 전국에서 10,000명이 또는 10만 명이 그 $100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그걸 쓰시겠습니까? 그냥 안 쓰고 갖고 있죠. 뭐 재미 삼아 아니면 기념 삼아. 네. 그래서 뭐 유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조만간 나올 텐데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미국 조폐국에서는요. 지폐를 인쇄한 후에 연준이 이를 배포해도 된다. 꽝꽝. 하기까지 통상적으로 몇 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주 정도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또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세대가 크게 늘면서 부모와의 동거를 독립하는데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독립 실패 청년으로 낙인을 찍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 분위기로 컬처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1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20살, 30살 돼갖고 부모하고 같이 살면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컬처도 좀 있었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막 억지로 독립한다고 나가서 막 무리하게 집세 내고 뭐 그래서 돈도 못 얻고 계속 빚만 지고 그러느니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돈 차곡차곡 모으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네. 이런 평가로 바뀌는 컬처입니다. 자, 최신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성인의 49%가 부모와 함께 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49%니까 뭐 거의 반이죠. 30세 미만의 청년 절반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라는 걸 생각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절반이니까. 자, 이는 2019년 조사 때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2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게 아니죠. 25살 넘어서 30살 되고 이래도 부모랑 사는 거죠. 부모 집으로 이제 들어간 청년의 약 55%는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임대료, 학자금 대출의 부담 등등이 미국 청년들의 그 독립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이들의 인식과 문화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부모하고 살면 제법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20대 청년이 부모 집에서 사는 것은 한때는 독립을 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때도 있었지만 또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이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거를 숨기기는커녕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공유하면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틱톡이나 유튜브도 많습니다. 틱톡이나 미국 젊은 친구들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 Stay at home son, Stay at home daughter 이런 제목을 치면요. 지금도 많은 게 나와요. Stay at home son이라는 게 뭐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들을 말할 때 Stay at home son이라고 하고요. 집에서 함께 부모와 사는 딸을 말할 때는 Stay at home daughter라고 합니다. 그 제목을 치면 지금 젊은이들이 올린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뭐 유행 아닌 유행같이 됐어요. 뉴욕 맨하튼에 사는 33살의 사만타 스토보, 맨하튼에 살던 혼자서 독립해서 33살의 사만타 스토보라는 사람은요. 연인과 같이 함께 살던 그 연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자 결국은 부모가 사는 마이애미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9살에 맨하탄 집에서 나올 때는 어머니 집에서 이제 애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그냥 몇 달만 살고 내가 다시 독립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 사만타가. 하지만 들어가서 부모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부모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본인도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아니 엄마가 밥 해줘. 뭐 꼭 매번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또 부모 입장에서 해주고 싶죠. 네, 엄마가 밥 해줘. 그 아빠가 든든하게 지켜줘. 또 임대료 안 내. 또 뭐 식비도 안 들어. 뭐 식비를 내가 좀 같이 도울 수도 있지만 여하튼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버는 족족 다 모을 수 있잖아요. 부모도 그걸 원하는 거죠. 야 집에 있는 동안 돈 모아. 쓸데없이 나가서 돈 쓸 생각하고 쓸데없이 아파트 2,000불 3,000불 쓸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있을 때 돈 모아. 야 네가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난 외롭지 않고 좋다. 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래서 벌써 서너 달 있다가 나오려고 생각하고 마이애미 엄마 집에 들어갔는데 벌써 3년째 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 일상을 그런데 또 틱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데 이 틱톡 영상을 보고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라면서 심지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좋겠다.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댓글을 많이 올리는 반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미시간주에 사는 28살 케이시 라이트도 연이어서 2차례 직장을 잃은 뒤에 부모 집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부모에게 월세를 내지는 않지만 뭐 그로서리 살 때 자기가 좀 사기도 하고 자기가 또 집에서 엄마 아빠 쉬시라고 하고 자기가 요리도 좀 하고 뭐 잔디 깎기 같은 것도 자기가 하고 하면서 일을 도우니까 부모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들이 부모 집에 들어간 걸 마냥 좋아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겠다 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가능하다면 사실은 내일이라도 독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높은 주거비가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뭐 이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한편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계속 함께
같이 사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부모들의 경우,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 은퇴하면 이제 자식들 다 독립했고 은퇴하면 그 둘이 살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집줄이잖아요. 자식들하고 살 때 뭐 3베드룸, 4베드룸, 막 5베드룸, 뒷마당 크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때는 나도 건강해서 정원도 깎기도 하고 아들이 깎기도 하고 바쁘면 이제 정원사 해서 이제 정원사 돈 주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들, 딸 다 독립하고 딱 노부부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집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이제 집을 줄여서 가잖아요. 줄여서 갈 때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연락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데 좀 작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뭐 없겠습니까? 해서 이제 줄여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요새는 그래서 그 은퇴한 그 노부부들이 집을 줄여가는 그 시기가 나이가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줄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시 들어와서.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미국에서 사람 살아가는 트렌드의 변화죠. 트렌드의 변화. 뭐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굉장히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그 뭐 공감대가 있는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